질적으로도 열세하고 양적으로 수적으로도 열세한 조선수군을 지휘해서 50여회 해전을 한 번도 안 주고 다 이기신 게 아니라 양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의 단일 함정당 질적 전투력은 일본 수군을 그냥 능가한 게 아니라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뭘 가지고 이미 그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가 뭐예요? 330대 빵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금 더 우세한 거예요? 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을 때 일본 수군은 우리 배 한 척도 못 건드려요. 접근하기 전에 다 끝나. 예, 그 당시 이 전쟁의 양상은 대량 사륙전이에요. 걸리면 싹을 다 죽이는 그런 전투인데 1차 출동해서 우리 한 사람도 안 죽어.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을 좀 새롭게 재조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순신 장군님이 잘한 게 뭐냐? 질적 우세, 양적 열세의 조선 수군을 질적 우세, 양적 우세의 조선 수군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우세한 상황, 질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쟤네들보다 첨단 수군인데 거기다 플러스 수적으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전을 벌이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는 330대 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일방적인 해전이에요. 일방적인 해전. 자, 그러면 누가 지휘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뭐 제가 어떤 분을 특별하게 뭐 한 건 아니지만 리더 원균이 통제사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질적 우세, 양적 열세의 조선수군이 리더 원균이 지휘했을 때는 질적으로도 열세하고 양적으로도 열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칠천장에서 전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질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좋은 리더가 여기에 시너지가 가미가 되지 아무나 한다고 해서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웅에 대한 생각을 확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영웅, 일당백하는 무협지 주인공이 아니죠.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게 병법이거든요. 어떤 방식을 끌어들이든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이런 리더가 진정한 영웅이다.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우리가 확 바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영웅 이순신 홀로 임진왜란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영웅사관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접근을 했다면 그게 아니래. 고려 말일에 200여 년 동안 착실히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서 준비된 조선수군이 있었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우리의 역사 인식에서 조선에도 이런 부분은 어느 분야는 수군의 경우는 진짜 자랑스러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위대한 리더 이순신의 역량이 가미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영웅 이순신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다원적인 관점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은 과학이지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참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조선은 수군 강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여러분들 충격을 주기 위해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질적 전투력은 2020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높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 2020년 대한민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전투력 서열이 몇 등이나 될까요?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되게 나와요. 지표가 한 10등 정도 됐네. 10등.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수립한 지 70년밖에 안 됐는데 70년 전에는 해군력 꽃이었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세계 10등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국방력 전체는 몇 등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여러분 해군력보다 높아요. 7등이에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자부심이 막 생겼는데 이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참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민족이다. 그거를 오늘 저는 또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에서 10등이에요.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좋아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는 해군력 1위부터 4, 5위가 다 있어. 전 세계에서는 10등, 5등생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꼴찌예요. 1등 미국, 2등 러시아, 3등 중국, 4등 일본, 5등 대한민국, 6등이 이제 북한 등 외죠. 여기 칠 것도 없어 사실은. 전 세계에서는 10등, 5등생인데 여기서 꼴찌예요. 네, 우리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현재부터 미래에 미국은 제껴놓고 대한민국 해군이 현재부터 미래에 러시아 해군과 붙어가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해군이 현재부터 미래에 중국 해군과 붙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일본 해군과 견주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부정적이잖아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위치가 진짜 안 좋아요. 대한민국은 졸면 죽는 나라예요. 졸면 죽는 나라예요. 이게 역사가 우리를 보여준다니까요. 졸면 죽어요. 이거는 미래에도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우리 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우리 조선수군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일본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수군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명나라를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도 안 돼요. 양적으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적으로 수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깨면 안 돼.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적어도 질적 측면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의 단위 함정당 질적 전투력은 동북아시아 1등이에요. 1대1로 싸워가지고 우리 배를 능가할 배가 없어. 일본에. 중국에도 없어요. 2020년 대한민국 해군 가운데 세계 최고 1등하는 전투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질적 전투적 측면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2020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높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동북아시아 1등이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등 좋아하잖아요. 분야별의 1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이순신이 이제 여기 가미돼가지고 그 전무후무한 전과를 창출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포를 쏘는데 일본 애들은 포를 못 쏴요. 천만다행.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 우리는 언제부터 수군이 포를 배에다 싣고 함부처럼 운영했을까? 거슬러 올라갔더니 여러분 고려말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고려말에 화포 만드신 분 누구야? 최무선 장군 다 아시잖아. 이분이 외국 때문에 이걸 만들었어요. 화포 만들자마자 바로 배에 실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화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해전이 영광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요. 아셨나요? 이게 1380년 진포해전이에요. 진포해전. 진포가 어딜까요? 군산이에요. 군산의 옛 이름이 진포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금강 하구 포구를 진포라고 그랬대요. 여기에서 일본의 아지발로라는 젊은 장수가 2만여 명의 왜구를 500여 척의 싣고 쳐들어왔어요. 금강 하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에 대해서 최무선, 나세, 심덕부라고 하는 고려 장수들이 새로 만든 이 화약무기 화포를 싣고 가가지고 금강 하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몇십 척도 아니고요, 몇십 척도 아니고 500여 척을. 이게 화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추산을 하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고려 말 이래 화포를 배에 싣고 운영한 함포 운영의 노하우가 200여 년 동안 축적된 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시 수준의 재래식 화약무기 화포를 배에서 함포 개념으로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능숙하게 함포 포격 전술을 부사할 수 있었던 분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세계 최고라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적인 역사가 있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뭐 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배.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 그러면 생각나는 배가 뭐예요? 거북선인데 거북선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한산해전을 예로 들면 거기 참전한 거북선 수가 2척 내지는 3척이에요. 거기에 참전한 조선수군의 전투함이 총 한 55척에서 58척 정도 일본 기록에 58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본 애들이 쏘는 거 보면 장림배라고 하는 거북선이 3척이 참전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55척이 뭐예요? 55척은 판옥선이에요. 3척이 거북선이고 55척이 판옥선이에요. 그럼 주력전투함이 뭐예요? 조선수군의 주력전투함 판옥선이에요. 자, 그럼 또 거북선 그러면 최대 몇 척이나 만들었을까요? 예, 가보년 1995년 기록을 보면 5척 정도가 확인입니다. 5척.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애게게 많이 안 만들었네. 예,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배예요. 이 배는 돌격선 용도로 만들어진 특수선이기 때문에 척수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척수는 작았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효과는 굉장히 컸다. 거북선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력전투함이 판옥선이에요. 이것도 제가 역사 실록을 쭉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조선 조정에서는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대선 건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사 속에서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 해전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임금님이 깜짝 놀라요. 71년 전에 아니 왜 또 뜬금없이 큰 배를 만들자는 거야? 예, 임금님 왜 그래? 왜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임금님 우리가 수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가 쳐들어오면 맞서 나가서 원거리에서는 활을 쏘는데 저놈들도 활을 쏩니다. 근데 이놈들은 활을 쏘다가 쏨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기어올라와가지고 백병전 칼싸움을 벌이는데 임금님 칼싸움에 관한 지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은 칼의 나라요, 조선은 활의 나라다라는 개념이에요. 임금님 또 물어. 그러면 배를 크게 만들면 그 칼싸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는데? 예, 임금님 우리가 배를 크게 만들면 원거리에서는 활을 쏘다가 저놈들도 활을 쏘다가 붙는데 우리 배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성 아래서 성 위를 올라오는 이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칼싸움은 못하지만 기어 올라올 때는 칼싸움 못하잖아. 기어 올라올 때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긴 창을 가지고 찔러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판옥선이에요. 안 만들어지다가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에 시제품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임금님이 결제하신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대대적으로 만들어져서 임진왜란 발발 26년 전쯤 되면 조선수군의 모든 기지에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배치된 판옥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어떻게 발휘했어요? 임진년 첫 해에 일본의 함선 330척을 두드리 깼는데 우리는 단 한 척도, 이놈들은 우리 배 단 한 척도 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자,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큰 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칼싸움 못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해서요. 응용 문제 되겠습니다. 응용 문제. 거북선 뚜껑을 왜 덮었을까요? 네? 그렇죠. 훌륭하셔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칼의 나라요, 조선은 활의 나라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 같은 연구자들은 전국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보면 좀 씁쓸해요. 왜요? 전부 다 칼을 들고 앉았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활의 나라예요. 그래서 2005년에 제가 막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해군사관학교 규정에 최초로 활을 든 이순신 동상이 쫙 만들어졌어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네. 제가 뭐 강화문 동상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화나지 않아요? 화난다고요 이게. 그래서 알아야 돼. 우리가
뭘 비판을 하고 뭘 바꾸고 뭘 하려고 해도 알아야 되죠.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린 것만 해도 지금 뭔가 머릿속에 막 생겨나실 거라고. 일본은 칼의 나라요, 조선은 활의 나라인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자, 그런 말씀.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과 일본의 주력 전투함 세키분의 이제 가상도인데 엄청 크죠? 일본 애들은 배를 큰 배를 만들 줄 몰라서 저렇게 작은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칼싸움 못해서 큰 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은 왜 저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조금 상대적으로. 저 칼싸움 잘해서 하는 거예요. 칼싸움 잘해서. 칼싸움을 잘하는데 붙어야 써먹을 거 아니야. 붙어야. 그럼 해전에서 붙으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가 있어요? 속도가 빨라. 이게 속도가 빠르려고 그러면 배가 커지게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배를 큰 배를 만들 줄 몰라서 작게 만든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뭐야? 이놈들은 해전이 벌어지면 쏜살같이 와가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서 칼싸움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판옥선을 만든 거야 우리가. 그러면 장기에서 바둑에서 장군 멍군 하는데 임진왜란 딱 벌어질 당시에 우리가 뭐예요? 멍군한 거예요. 요때 임진왜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조선수군이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 거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 거북선은 당대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었다. 거북선 얘기 좀 하면요. 2016년에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7대 명품 군함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 또 이상해 그런 걸 또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25,000명 학자들 지식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거북선이 거기 세계 7대 명품 군함 가운데 2등으로 뽑혔어요. 1590년대를 대표하는 군함이니까 이 시대에는 동서양을 통틀어서 거북선이 뭐예요? 최고의 전투함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대한민국 해군이 전 세계에서 10등 정도가 되는데 세계 최고가 있냐고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2020년 대한민국 해군 과연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 없다 그러면 자신 없죠 지금. 없죠. 비밀도 아닌데 이거. 응?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우리 주력 전투함 거북선은 뭐라고요? 판옥선은 뭐라고요?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라고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리더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뭘 잘하셨을까? 저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2가지 정도로 응축해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전문성이요. 또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제가 동그랗게 표현했어요.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의 2바퀴. 충효의 대학에서 지향하는 게 아마 이 2바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느 바퀴라고요? 도덕성 바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우리도 코로나 보니까 거의 선진국이 되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많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리더들 능력 있는 사람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서 플러스 뭐죠? 도덕성까지를 겸비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충효의 대학의 사명이 아닐까. 이 병난 부서진 훼손된 이 도덕성 바퀴를 복원을 해야죠. 그래야 튼튼한 이 2바퀴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끌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문성 바퀴는 안으로 들어가면 2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무지식이요. 또 하나는 변화, 혁신, 역량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 대응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낸 거죠. 이순신 장군님과 연관시켜보면 직무지식, 이순신 장군님의 직무지식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 리더 이순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거보다 더 이순신 장군의 실력을, 직무지식의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성 밖에 또 하나의 요소가 이제 변화, 혁신, 역량이에요.
이순신 장군님의 변화, 혁신, 역량의 상징물 뭘 것 같아요? 변화, 혁신, 역량의 상징물 뭘 것 같아요? 단연코 거북선이죠. 거북선. 자, 당시 뭐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죠. 우리가 보통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쟁사는요, 안으로 들어가면 무기체계 발달사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무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당시 이 세계는 특히 전쟁과 연관시켜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 변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어떤 무기의 변화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까요? 칼, 활, 창을 위주로 하는 재래식 무기에서 소위 조총, 총통, 대포, 화포라고 불리는 화약 무기로 전환하는 일대 전환의 시기에 임진왜란이 벌어진 거예요. 일본군이 지상군의 경우에 경쟁력을 갖춘 까닭은 지상군의 경우는 일본이 조선보다 화약 무기의 전환이 빨랐습니다. 그 상징물이 뭐라고요? 조총이에요. 얘네는 조총 부대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물론 승자 총통이라고 소형 화약 무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구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상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조선이 한 번도 주도권을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늘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수군의 경우는 조선이 일본보다 화약 무기의 전환이 훨씬 빨랐어요. 언제부터? 고려 말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에 지상군은 일본이 우리보다 화약 무기의 전환이 빨랐고 수군의 경우는 조선이 일본보다 화약 무기의 전환이 빨랐다. 한쪽은 늦었고 한쪽은 빨랐다. 쌤 어려웠지만 수군의 활약에 힘입어 극복됐다. 임진왜란이. 이렇게 우리가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님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거북선이라는 배를 만들었을 때는 무언가 기존의 우리의 주력 전투한 팔옥선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포를 쏘는 팔옥선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포를 쏘면 맞아야 되잖아. 잘 안 맞아. 쏘면 이 피사체는요 800m에서 1200m까지 나가요. 나가기만 하면 뭐해? 맞아야지. 당시 포는 터지는 게 아니야. 정통으로 빵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열심히 해가지고 쐈는데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당시 수군 지휘관이라고 그러면 이 포가 맞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안 맞아.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와, 여기도 훌륭하신 분 계시네. 가까이 가서 쏘면 돼. 제가 볼 때는 당시 이 엉성한 조준칙 해가지고는요 최소한 50m로 들어가서 쏴야 돼. 그래야 맞아. 더 가까이 옆에 갖다 대고 쏘면 제일 좋죠. 제가 볼 때는 뭐 5m, 10m에서 쏘면 제일 좋죠. 자, 그런데 가까이 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칼이 날라와. 칼. 자, 당시 화약 무기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한 발을 쏘고 나서 재장전하고 쏘는데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조총의 경우는 30초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의 활을 든 병사와 일본의 조총을 든 병사가 황야에서 50m에서 1대1로 싸우면요 활이 이겨요. 활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우리 조선 병사가 첫 발만 어디 치명타를 안 입으면 일본 병사는 고슴도치가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조총 빵 쏘고 이제 쟁겨가지고 뭐 화약 넣고 총알을 넣고 쟁기는데 30초 걸리는데 30초 동안 몇 발 날라오고 있어. 화살은 수없이 날라오죠. 자, 그런데 이게 포도 똑같아요. 우리 천자총통, 기자총통은 한 발 쏘고 나서 재정전해서 쏘는데 3분에서 5분 걸려요. 그러면 50m에서 빠바바방 쐈는데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3분 이상을 재장전해야 돼. 일본 애들 가만히 있겠어요? 쏘은 살같이 오지. 50m 노조 오는데 제가 볼 때 1분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칼산발이 우리 칼산 못한 우리 병사들 다 죽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쏘면 이 명중률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일본의 백병전에 당한단 말이야. 이순신 장군의 고민이 뭘까요? 가까이 가서 포를 쏴서 명중률 문제 해결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병사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을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한 게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해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의 대장선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 뭐 기성세대들은 가까이 가가지고 먼저 빡치기 한다 그러죠? 엉터리입니다. 빡치기 하는 배가 아니에요. 가까이 근접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포를 쏘기 위해서 근접한 거예요. 빡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전쟁은 과학이라고요. 빡치기 하면 왜 안 돼요? 빡치기 하면 우리 배가 충돌하면 우리 배가 견고해요. 일본 배가 더 부서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빡 깨지질 않아요. 여러분 파워는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당시 배가 뭘로 가요? 노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속 한 4.5km 정도 돼.